오늘 살펴볼 책 브레이크 넥에서는 피터 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140자만 쓸 수 있는 SNS만 남았다. 이 말에 현재 미국의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자금 지원 관련 법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노선의 길이는 완성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1200km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이징 상하이의 고속철도는 360억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서 2011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후로 10년간 약 13억 5천만 명의 승객이 이 노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고속철도는 원래의 노선을 완공하지 못했고 캘리포니아 내륙 센트럴밸리의 두 도시를 연결하는 작은 노선만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노선에 대한 건설비는 1280억 달러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체되고 비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통과하게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책에서 들고 있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55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미국은 54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미국이 현재 짓고 있는 발전소는 한 곳인 반면 중국의 경우 31개의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이후에 완공된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에 불과하고요. 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2024년에 중국 정부가 승인한 원자로 11기의 예상 건설 비용은 3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혁신은 주로 가상 디지털 세계나 금융 분야에서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건설할 수 있는 힘을 미국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미국 고속도로의 2배 정도 되는 광대한 고속도로를 건설을 했고요. 일본의 고속철도에 비교하면 20배 규모의 고속철도 노선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세계 2위의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의 10배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어대도 중국이 부담이 안 가는 것은 열차표 판매만으로 건설 비용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특히 이 중국의 건설 비용이 유럽에 비교하면 40% 수준, 미국에 비해서는 80%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비 회수가 어렵지 않다. 또한 뉴욕의 전체 지하철 노선과 비슷한 규모의 지하철 노선을 상하이에 건설을 했는데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기준으로 총 50개의 지하철 노선이 건설되고 있고, 이 중에 11개의 노선이 뉴욕시의 노선보다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브레이크 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중국의 생산하고 건설하는 능력, 이것을 미국과 비교하는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 1990년대 중국의 자동차 수는 50만 대에 불과했었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4억 3천만 대의 자동차가 중국의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3,400만 대가 넘습니다. 또 선박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약 1,800척의 선박을 건조 중이었고 미국의 경우 5척에 불과했습니다. 요사이 한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단독으로는 조선업을 재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978년 이후에 중국의 도시 지역 인구는 매년 1,60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뉴욕시와 보스턴을 합친 규모의 도시가 35년 동안 매년 세워졌다는 뜻이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사용한 시멘트의 양이 44억 톤의 시멘트이고요. 이것은 미국이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사용한 시멘트의 양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이 대규모의 사회기관 시설들을 건설을 했는데 이것들은 그 자체로 건설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무엇보다 이후에 중국이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어주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 정부는 부자에게 거둔 세금을 재분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였다. 이것은 덩샤오핑이 사회적 재분배가 아니라 자원의 집중을 통해 더 큰 과업을 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후에 중국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기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도 전 세계 국가에서 구축한 설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고 또 설비를 구축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UN 산업개발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산업 생산 능력의 45%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및 다른 상위소득 국가 전부를 합쳐도 생산 능력이 38%에 불과할 것인데 비교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의 지도자들은 특이하게 디지털 가상경제나 금융을 허구의 세계, 그다지 의미 없는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와 건설이야말로 인민의 삶을 받쳐줄 수 있는 실물 경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업이 너무 크면 제조업이 쇠퇴한다는 생각하에 금융권에서 구인할 때 연봉의 상한선을 40만 달러로 제한을 걸었고요. 그래서 금융권의 평균 연봉이 하락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을 강조한 결과 중국은 국제연합의 산업생산분류 419개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생산하는 포괄적인 산업 연결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좀 더 특이한 것은 사양산업도 포기하지 않고 전체 산업 생태계를 중국 경제 내에서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최소한 위기시에 전쟁이라던가 혹은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발했을 때 중국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애플이 처음에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때 약 9,000명의 산업공학 인재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인재들의 고용에 걸린 시간이 단 2주였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이 어떤 지역과 계약을 맺고 4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봤더니 허허벌판에 6층짜리 건물이 이미 들어서서 생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토지, 세금 혜택, 기숙사, 도로의 건설 등으로 빠르게 애플을 뒷받침해서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를 모아봤자 회의실 하나를 채울지 자신이 없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전문가들로 축구장 몇 개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팀쿡의 이야기도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들이 중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애플의 공급업체 상위 200개 업체 중에 156곳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으며 그 중에 72곳이 선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제조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 중국 인력들에게 절차적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절차적 지식은 실제 공장 등에서 노동자들이 획득한 작업 과정에 대한 암묵적 지식인데요. 이것은 형식화가 어려운 현장 장인들의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는 핵무기 제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에 제조법이 완전히 사라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 보관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현장의 장인들도 전부 은퇴를 한 것이죠. 이 부품을 복원시키기 위해 미국 핵안보국은 6,90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라는 게 매뉴얼화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 또한 현재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은퇴하면서 이 지식들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식들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도 한국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와 관련해서 중국의 강점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다음의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애플의 전 직원은 갑작스러운 설계나 기능 변경으로 예측 불가능한 수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가장 중요한 아이폰 부품, 그러니까 촬영 장비나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칩 등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되는지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그 외에 부품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설계나 기능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새로운 부품이나 공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종류의 접착제나 크기가 약간 다른 나사가 필요한 시기죠. 따라서 애플로서는 급하게 필요한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선전에서는 새로운 나사 수십만 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제조 기반을 잃어버리면 되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 생산 공장들, 장인들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선전이야말로 공장 소유주, 숙련된 공학 전문가, 경영자, 투자자, 그리고 연구자가 고급 전자제품 생산 분야에서 경험이 가장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학적 실무 활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조 가능 인력이라는 핵심 연결고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실무 활동 공동체의 가치는
그 어떤 단일 기업이나 공학 전문가보다 크며 일종의 기술 생태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번 구축한 생태계가 애플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토양이 구축이 되었으니 중국 자신들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화웨이, 샤오미 같은 제조업체들이 애플과 함께 구축한 생태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일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가 되었으며 초고압 송전선, 고속철도, 5G 통신망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금형, 자동 생산 설비 분야에 있어서는 독일, 일본과 대등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비교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소셜미디어 산업 같은 데에 치중했고요. 심지어 미국 제조업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테슬라조차도 자금 문제를 겪었다고 하니 미국 금융업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기업의 꼭대기에 투자적 관점이 자리를 잡으면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지난 몇십 년간 세계화의 바람이 불면서 생산은 다른 데서 값싸게 하고 우리는 연구 개발만 한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너무 연구 개발에 치중되었고 진짜 현장의 생산을 소홀히 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생략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기술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 전 인텔의 CEO인 앤디 그로브의 설명입니다. 노동자, 엔지니어, 제품 설계자, 기술 고문, 공급업체의 생태계가 무너지거나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 것이 미국의 실정입니다.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태양광 전지를 발명한 것은 미국이었으나 그 산업을 모조리 가져간 것은 중국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은 설계 쪽만 집중하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의 큰 과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장점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탄탄한 경제 상황,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술, 그리고 가치 기반의 동맹국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보죠. 전쟁은 IT 기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와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미국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이 능력입니다. 도시를 짓고 교량을 만들고 기차로 연결하고 무기를 만들고 달나라에 로켓을 쏘았던 국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자랑했던 그 미국은 어느 시점부터 제조업에 손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1980년대에 1900만 명으로 최대치를 찍고 나서 2000년에 1700만 명,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110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5년을 기준으로 13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 예컨대 인텔, IBM, GE, US 스틸, 그 외의 자동차 회사들은 옛날의 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게도 여전히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빨리 제조해낼 수 있었던 우수한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존재합니다만은 그 외의 제조업 기반을 지난 수십 년간 많이 잃었다는 것은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회복을 했지만요. 코로나 시기에 미국의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마스크 없이도 그 시기를 잘 버텨내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음에도 이러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1억 명 이상으로 미국의 8배입니다. 이 1억 명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구축한 절차적 지식의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중국보다 더 큰 제조업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 생활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는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용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법률과 국가, 공학자 국가입니다. 미국은 요즘에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서 막아서는 정도가 강해졌다. 그래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한다던가 새롭게 추가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개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할 수 있으니 말이죠. 전체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 등이 있으니 공학자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끌어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중국은 공학자의 나라가 되었고 무언가를 만들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법률가 중심의 국가가 되면서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위원회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심의를 하고 공개 토론을 하고 사법적 심사를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에 더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상 공학적으로 한 번에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시민들이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강력한 소유권 제도가 미국에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거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노력 등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모순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각자가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들을 한 방향으로 모아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의사가 한 방향으로 모여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윤리적 측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한 곳으로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되어야 이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자신은 미국에서 변호사들을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경제학자들을 키우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역량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소 생각에는 양날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경제적인, 과학적인 혹은 공학적인 사고방식이 존재를 해야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저자가 말하는 용어대로라면 법률가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양날개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든 학자든 기업인이든 이 양날개로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은 한쪽 날개만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많은 한계와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은 개개인의 의사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전략자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모인 공산당의 결론을 사회 전체에 적용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회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개인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의 한자녀 갖기 운동인데요. 책에서는 중국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례들을 포함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한자녀 정책이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따로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이 한자녀 갖기 운동은 인간과 기계의 통제를 연구하는 학문인 사이버네틱스로 무장한 숭젠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는 중국의 인구가 21세기 후반에 45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자원과 생산성이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중국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저절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한때 이 한자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선형적 예측의 결함을 알아차리고 비판에 나섬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정책에 맞설 수 있는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속수무책으로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숭젠의 사례를 통해 나는 오직 과학만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다. 누구든 권력을 쥐게 된 사람이 과학을 사회적, 윤리적 맥락으로 바라보지 않고 과학 자체를 추구해야 할 대상이라 말한다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전체주의는 개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는 폐해 이외에도 소수가 하는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의 폐해도 존재를 합니다. 중국의 류판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리짜이융이라는 공산당 서기가 23개의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눈이 잘 내리지도 않는 도시에 스키장을 건설하고 유럽풍의 광장 등을 건설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그 계획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울리지 않는 관광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게 됩니다. 지역의 은행들은 이 도시의 최고 권력자의 의사에 맞설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21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이 가난한 도시에 안기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소속의 2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국가의 큰 전략을 결정하면 관료들이 세부 사항을 추진하는 형태인데 너무 소수의 손에 큰 권력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결정에 따라 심지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졸지에 멀쩡한 기업의 주가가 90% 곤두박질 치곤 합니다. 디디추싱, 엔트그룹, 신동방교육 등에 대해서 규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고요. 국가의 기술정책의 우선순위를 항공이나 반도체 쪽으로 간다.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결정일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 금융권, 기술기업 등에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던 사람들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거나 원하던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되니 사회적인 안정성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21년에 시작된 규제로 날아간 기술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의 부유층, 전문직의 일부는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 또한 중국에서 6년을 살았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고 나서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서 6년 동안 지내다가 이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가 답답해서 이 다원성의 세계로 즉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것이죠. 저자가 코로나 시기에 상하이에 있었는데 그때 알았던 자신 주변의 상류층 중국인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한다는 것을 처음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찾아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중국의 이민자 수는 연간 19만 명 정도였었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31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의 극소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중국 내부에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직, 부유한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마음을 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또한 다음을 암시합니다. 이 중국의 통제 방식이 제조업을 키우고 또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약점들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보완할 수 있지만 또 메울 수 없는 틈도 존재를 합니다. 우선 중국이 달성 가능한 부분은 기초과학 분야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과거 소련이나 동독의 사례를 들면서 전체주의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도 과학은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반도체나 항공 분야, 바이오 분야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조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중국은 보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나온 과학기술부의 한 논평에 따르면 국가 간 국력 경쟁은 본질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경쟁이며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체제가 우월한지 증명하는 잣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 어찌저찌 자연과학 분야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통제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꽃피우기 어렵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홍콩과 현재의 홍콩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과거의 홍콩 영화는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죠. 중국에도 컨텐츠화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문화산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사회 통제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위안화의 유출을 통제하는 한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고 금융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학적인 결정을 신봉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학적 결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간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다.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검증하지 않는 소수에 의한 정책 결정은 대규모 산업을 일으키는 데에는 유리했을지 모르겠으나 섬세하고 세련된 부가가치를 얻는 데에는 불리할지도 모른다. 아니,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소수의 결정입니다. 검열과 탄압을 신경 써야 하며 따라서 검증과 토론이 사라진 사회는 항상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죠. 비유컨대 딱딱한 구조만이 존재하고 말랑말랑하게 채워주는 생명력이 부족한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중국은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전체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한데 자원을 모아서 산업을 일으키는 데에는 유리했을지 모르나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그 정도만으로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어떤 사람들은 만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에서도 그러한 중국의 인민들의 욕망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여간 저자도 그런 자유를 쫓아서 미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저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이 제조하고 건설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되찾을 것인가? 저자의 제언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공개 협의와 환경 검토 그리고 건설 진행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미국에서 법률가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절차주의에 맞서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은 정부 기관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약간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중국의 전체주의에 제어를 걸 수 있는 것이 절차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과도해서 뭔가를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 것이 또 미국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게 적당한 수준에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이건 전 국민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다런 에스모글루의 좁은 회랑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면 독재가 출현하는 것이고 또 국가의 힘이 부재하면 오히려 폭력이 만연하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에서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이런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제조업의 기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결국에 미국은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 없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일부 니어쇼어링으로 해결하고 멕시코나 캐나다 등이 되겠죠.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키우는 것은 자본 집약적인 그리고 부가가치가 큰 제조업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깔아준다. 라는 기본 방침 하에 동맹국들과 블록을 만들어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려는 계획이 미국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와 로봇을 결합한 혁신적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고숙련 인력이고요. 또한 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미국이 제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넥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면서 다원주의를 지향하되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을 반면 교사하여 그것은 제조, 건설 능력이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특이한 것이 산업분석 전문가로서의 기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인류학적인 방식을 써서 관찰하는 내용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의 한자녀 정책,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정책들을 다룰 때는 현지에서 어떤 강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기술을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상황을 주로 살펴보면서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흐름을 갖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 한국에게 또 생각할 바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한국의 제조업의 미래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